박물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제 그러면 박물관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글쎄, 뭐 사람들이 이제 직업을 네. 처음부터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어떤 일을 하는 게 하다 보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다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문화를 좋아하고 또 뭐 탐구하는 거 이런 거 좋아했으니까 아무래도 교수직이 된 것 같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이제 문화유산이니까 결국에 문화유산 자체는 들에 있든지 안 그러면 박물관에 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 보호학자로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찾아내고 그걸 갖다가 대중들한테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 그 전체적인 과정 자체는 문화유산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 관심을 두는 영역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고고학 유물을 다루게 되면 현장에서 다룰 수도 있고 박물관에서 다룰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고, 원래 이제 이거 고고학을 시작할 때 처음에 내가 이제 대학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공으로서의 고고학을 공부했었는데, 그때 하면서 박물관 일을 같이 시작했어요. 그게 71년도에 서울대학교 그 대학 박물관에서 내가 3개월 동안 그 창고에 앉아가지고 3개월 내내 유물 만지고 있었어. 그게 아마 박물관 첫 경험이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고고학자가 돼서 들에 가서 발굴도 하고 뭐 이랬지만은 박물관이란 거하고는 불가분의 그 직업 영역이 된 셈이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에 박물관이 생긴다면 어떤 박물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신 것들이 있으신지. 그 발굴한 게 이제 금년도가 내 결혼 40주년 됐으니까 4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40년 이상을 전곡 때문에 이렇게 지내온 셈이지요. 그래서 이제 발굴하고 내가 중간에 미국 갔다 와서 다시 이제 우리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게 한 10년 정도 이제 경과된 시간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회도 많이 변하고 또 우리 학문적 여건도 많이 변해 있었던 셈이지요. 이게 축제하고 박물관은 사실은 전곡 같은 경우에는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축제를 시작했고, 축제를 시작할 때 처음에 1993년도 축제를 4월 11일 날 했었는데, 그날이 박물관 개관일이에요. 전곡유적관 개관일 날 개관 기념 행사로 이게 축제를 하나 하자 해서 무세중 선생 모시고 겨울 내내 준비한 거야. 결국에 무세중 선생이 그때는 우리나라 전위예술의 가장 대표자이신데, 이제 그분이 뭐 지리산 꼭대기 가서 누드로 제사도 지내고 뭐 이런 분이니까 저분이 제일 좋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모신 거죠. 왜냐하면 원시적인 자연의 친화적인 그런 상징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 모시고 겨울 내내 송파 연구소에서 앉아서, 그때는 동아시아 고고학 연구소가 송파에 있었어요. 거기 앉아서 계속 이렇게 서로 왜 해야 되는지를 밤새 소주 마시면서 토론한 거죠. 왜 내가 이걸 해줘야 되냐. 이제 그분을 이제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여러 날을 보냈어요. 그래서 시도 당신이 직접 쓰셨어. 짐승인간의 현대 나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 이루어졌는데, 그 유적 전시관은 그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의 전곡리가 첫 페이지에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곡리 유적을 찾아오는 경우가 생긴 거죠. 이제 내가 전화를 이렇게 가끔 받는데, 대체로 이제 그 아드님들 그 군대 간데 거기 면회를 오셔가지고 아들 대불고, 여기 그래도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하는 곳이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 오신 거야. 오셨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도 그런 분들이 오시면 그래도 여기 뭐가 있고 의미가 뭐냐,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발굴 처음 시작할 때, 그때 그 정말로 센세이셔널한 발굴이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한테 그 집을 하나 지어 주셨어요. 그 건물이 이제 발굴단 사무소로 썼지만은 그걸 절반쯤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한 13, 14평 되겠죠. 거기에 이제 그 사진들하고 복원도 하고 유물들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중국이나
다른 지역 가서 갖고 온 석기들하고 이 널어서 이거는 중국 석기고 이건 우리 석기다. 이렇게 이제 간단한 전시를 해둔 거지요. 그래서 그게 그날 전곡 유적관 해가지고 그 현판이 아마 지금도 김원용 선생 그거에 남아 있을 텐데 그 현판도 김원용 선생이 암 걸려가지고 저기 미국으로 요양을 가실 때 가시기 전에 내가 선생님 이거는 좀 써주세요 하고 유적 그걸 글씨 써달라고 해서 김포공항인지 인천공항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갖고 와서 그 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 붙이고 김원영 선생님이 그때 미국 갔다 오셨어. 거기에 오셔가지고 그 개관을 하면서 축제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전국리 축제라는 게 박물관하고 절대로 뗄 수가 없고 이 박물관이 15평짜리 박물관 세상에서 제일 작은 박물관이지만은 이거는 씨앗이다. 언젠가는 꽃이 필 거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하고 박물관을 떼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축제 시작한 게 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거고 왜냐하면 박물관이 있으면 물건도 볼 수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아들 손잡고 왔는데 허허벌판에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었고 그런 초기 역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왜 우리 박물관이 만들어지고 축제가 왜 지금 축제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 씨앗 자체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11년 4월 25일 첫 박물관 오픈을 했는데 그날 이제 관련돼서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뭐 좋았던 기억? 네, 그 개막 당일 날은 정말 벅찬 감동이지 뭐. 여간에 뭐 마음속으로야 정말 축제 혈액이 있구나. 그렇게 하고 무세중 씨가 춤을 잘 췄구나. 그 무당이 큰 무당은 틀림없네. 이런 생각을 이게 막 했던 거고 그 박물관 건물 자체가 아주 특이한 건물이지요. 아마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건물인데 이제 그걸 디자인하신 분들이 그 자리 다 같이 계셨는데 정말로 그런 건축 자체가 전국에 이렇게 나서게 됐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발굴할 때 하고 박물관이 있는 그 유적의 공간하고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대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행사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날 최광식 씨가 그때 장관을 했는데 그때 바쁜 시간에도 와주셨어.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유적의 새로운 경관이라 그럴까 이걸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참 경험하기 힘든 경우인 게 왜냐하면 랜드스케이프하고 이게 건축하고 건축 속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하고 이거가 삼위일체가 잘 조화된 이런 이게 건축 공간이라는 게 정말 드문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의미 있게 우리가 되새김하는 뭐 그런 시간이었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마 전국 오는 게 보통 힘들 게 아닐 거야. 그래도 불구하고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날 감동은 지금도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테이프 카팅 하는데 줄을 쭉 서는데 내가 설 자리가 없더라고. 그래가 막 뛰어가가지고 끝에 팍 잡고 해서 아마 그 사진에 그렇게 돼 있을 거야. 해프닝이지. 미리 알아서 잘 서고 했으면 괜찮은데. 근데 이제 내가 박물관 개관하고 꼭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박물관의 컨텐츠를 꾸미고 하자 할 때 경기문화재 대표하셨던 권영빈 선생의 아주 합리적인 판단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이제 언론사도 계시고 뭐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리더의 한 분으로서 아주 객관적이고 정말로 잘 될 수 있도록 세팅을 잘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게 개관 뭐 10주년 이렇게 하면 큰 자락을 이렇게 끌어오신 그분 한번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국 박물관에 있으시면서 기억에 남는 직원이나 혹은 관람객이 있으신지. 직원들은 네. 초기에 다들 흥분했지 뭐.
사실은 전국 가라 그러면 잘 안 가지요. 그 멀고 지금이니까 10년 뒤니까 이제 그 많이 거기도 변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오지 중에 오지이지요. 그래서 수원이나 이런 데 있다가 거기 가라 그러면 잘 안 가는데 그래도 그 선뜻해서 오신 분들이 계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와서 전부 다 힘을 합쳐서 그 개관 작업을 쭉 하고 개관 초기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이게 극복해서 나갔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지. 그때 사실은 사람들이 단합하지 못하고 뭐 그랬으면은 그 지금에 있는 동력 자체가 그렇게 힘들 거야. 그래서 다들 그 직원들한테 감사하고 생활이 굉장히 불편한 오짐에도 불구하고 힘을 합쳐서 정말 뭐 세계적인 박물관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로 같이 협력해 준 게 대해서 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뭐 하나 하더라도 정말 자기 일같이 이렇게 열심히 해줬던 그런 직원들 하나하나가 다 감사하지 어떤 특별한 누구보담도 정말 열심히 해줘서 감사하지요. 거기서 우리 선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브제 자체가 크게 볼만한 거 아니잖아. 물론 복원한 거 이런 것들이야 또 하나의 일반인들 봤을 때는 그게 눈이 가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게 선사 시대에 그는 사실은 많은 그 스토리들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거든. 스토리를 개발하고 그걸 갖다 교육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내가 신경을 많이 쓴 게 교육 프로그램이야. 교육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잘 모른다 하더라도 아이템들을 적어도 100개 만들어라. 뭐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그때 그렇게 푸시했으니까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면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들에 많이 신경을 쓰고 그게 지금은 다른 박물관도 다 보편화가 됐지만은 뭐 그때는 이게 선사 시대의 교육 이런 게 참 어려웠을 게지만은 그것도 아마 좋은 전통을 만들었는데 그 교육 담당했던 사람들 그때는 아마 보통 학예라 그러면 이거 뭐 무기물 보고 그거 뭐 기록하고 이런 건데 이걸 가르쳐 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라 했을 때는 참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다 잘 만들어서 지금 교육 잘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교육 평가가 좋죠. 예. 근데 그때 공이야. 예. 앞으로 하고 싶으신 작업이 있으신지 번역이라든지 혹은 책이라든지. 번역 말씀하셨는데 이제 번역은 뭐 좀 더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필요한 걸 해주면 좋겠고 이제 나도 이제 그 학교의 원로로서 내가 해왔던 거, 관심 있던 분야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좀 사겨서 일반인들이 전체적인 문화사적인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한번 쓰면 좋지 않겠나. 사실은 문명의 여명 같은 거 처음 봤을 때 저런 책을 써야지 우리 인간의 과거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인간이 된다는 것의 의미 이것도 보면 결국에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거든요. 그 인간이 된다는 것의 의미. 그러니까 그거는 오스트랄피테쿠스에서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한 과정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염치 있는 사회적 동물이 돼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화두를 던진 그런 것들인데 나는 사실은 제일 쓰고 싶은 책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사피엔스 같은 책들이 이게 굉장히 유명했죠. 뭐 그전엔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여러 가지 뭐 총균쇠라든지 뭐 이런 문명을 통시적으로 또는 필드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종합해 가지고 이게 비평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건 아직도 내가 독서력이 좀 모자라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서 공부할 때 제일 좀 감동 있게 읽었던 책이 이기적인 유전자예요. 그건 내 전공이니까 이제 그때 마침 내가 80년대 중반에 유학을 할 때 내가 공부했던 대학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류학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 그 중에 한 분이 빈센트 사리치라는 사람인데 그 양반이 이제 원래는 화학과 출신, 생화학 하시던 분인데 인류학과의 교수로서 분자 인류학을 창시하신 분이에요. 모든 생물의 이게 유전자 문제 또는 아주 생화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생물을 보고 이제 행위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이제 교과서 중에 하나가 이기적인 유전자인데 그걸
봤을 때 이거 참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구나. 유전자라는 게 복제를 해야 되고 그 복제하는 과정에서 몇 개의 물질을 써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또 인간의 경우에는 보면 사회적인 걸 가지고 전략을 짜서 그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협업해 가지고 전체가 가는 대신에 이 개인적인 욕망을 억제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가는 거. 이제 이런 게 문화적인 현상으로서 어떻게 나오냐? 이기적인 거와 사회적인 거 이게 밸런스가 쭉 되어 오는데 이거 보면 재밌는 게 어떤 사회든지 다 그걸 느끼고 살죠. 우리 동양사회에서는 또 좋은 말로 이원론적 입장에서 뭐 그런 거 이렇게 하니까 이걸 조금 더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도 좋겠다. 결국에 나는 이제 구석기를 했지만은 이게 선사 시대는 이게 문화적인 이게 굉장히 그 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사시대를 알면 역사시대 설명하기 훨씬 좋은데 그래서 이때 당시에서 우리가 인간이 걸어온 길 이런 걸 가지고 현재 문명사를 조금 더 비판적인 시작에서 이렇게 분석해서 행위 이전에 그 마음, 생각에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책을 한번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 지금은 내가 지금 그 집중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그 아시아 전반의 인류의 진화나 석기의 그 진화에 대해서 책이 없어요. 물론 번역한 책은 있겠지만 번역한 책도 그 별로 없는 게 서양 사람이 썼을 때는 서구 유럽과 아프리카 중심에서 쓰고 또 최근에 2015년에 나온 책 중에 하나는 보면 이게 전반부만 쓰고 후반부는 안 썼어. 근데 후반부가 더 재밌는데 호모 사피엔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아시아의 인류가 처음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지역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걸 이제 나의 시각에서 한반도의 고고학자의 시각에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나오면 자관에 조금 더 우리가 선사 시대를 아는 하나의 통로로서 좀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선사박물관의 디자인 컨셉은 어떤 거를 잡으셨어요? 그런 컨셉, 디자인 컨셉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 사실 디자인은 뭐 작은 그림일 수 있지만은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걸 통해서 뭘 봐야 되는 거고 또 그게 조화스럽지 않으면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면 안 보는 거지요. 박물관 전문가로서 뭘 일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게 하는 데는 아름답고 이쁜 거가 있어야 돼. 눈에 끌리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항상 디자인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디자인을 잘 하는 거는 결국에는 비주얼한 거죠. 시각적인 거 아니에요? 그 뭐 이게 선이나 면이나 이런 거 색깔이라든지 뭐 어떤 심볼리즘이 들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 그런 게 항상 고민하지요. 고민하는데 나는 뭐 아티스트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틀 속에서 어떻게 이걸 만들어 갈까. 그 박물관의 그 로고도 우리가 인류 화석을 찾았으면 인류 화석이 나왔을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석기가 있고 석기 중에는 주먹도끼니까 결국에 이제 주먹도끼 유적 우리가 아슐리안 주먹도끼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좀 강조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게 인간의 뭔가 심볼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문 모든 도구를 만들고 사용하는 손 그걸 해서 이제 지문을 넣자. 지문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박리를 표현하는 그런 박리의 흔적, 물결무늬 하고 또 통하는 면도 있고 해서 그걸 넣자 그랬던 거고 그게 81년인가 내가 발굴을 했을 때 그 전곡리에서 발견된 그 주먹도끼 중에서는 모양이 이쁘고 가장 아래층에서 나온 거예요. 가장 오래된 층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주먹도끼가 좋고 Man the Toolmaker의 뜻으로서 지문을 넣는 거고 뭐 이렇게 상징하고 뭐 주로 상징이지만 그래도 보기 나쁘진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이제 건축의 공간 자체는 그 어떤 건물을 가든지 어떤 자연 공간을 가든지 이뻐야지 가서 앉잖아. 집 이뻐서 가서 사진도 찍고 이런 건데 절대적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건축 같은 거는 절대로 자연 경관 자체를 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국 선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 미션을 줄 때 정교하게 줬어요. 그걸 충실하게 그 해석해서 나온 건축이니까 결국에 그게 가장 현대적인 구조, 현대적인 과학 가지고 만드는 건물이지만 전혀 그 자연과 이게 괴리되진 않잖아요. 처음에 봤을 때 야, 저렇게 그 현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유적하고 같이 갈까? 이 고민은 우리도 있었지만은 딱 해놓고 봤을 때 그 정말로 참 컨셉트가 좋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박물관을 만들어서 물건을 보존하는 이유 자체는 두고 자손 만대로 보존해서 배주자는 거 아니에요. 배주자고 할 때 별로 갈 맛이 안 나면 그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박물관이라는 건물은 다중이 사용하는 건물로서 자연의 어떤 매스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첫째 보기 좋아야 돼요. 그런 시선을 끌면서 보기 좋아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그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박물관 건물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국립박물관에 지금 새로 짓는 건물들도 전부 다 국제공모로 해라. 뭐 국제공모 외국인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국제공모로 할 때는 훨씬 더 유연하게 예산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해서 하면 더 좋은 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원칙 하에서 이제 그렇게 가자고 하는 거는 결국에 박물관의 건축 자체가 가지는 의미 자체가 그 컨텐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컨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기본적 미디어로서의 건축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유물에 이제 디자인할 때는 어떤 시각적인 걸 통해서 먼저 보고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 컨텐츠를 생각하게 되는 건데,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와서 보는 경우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봐요. 그렇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박물관에 몰입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물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쁘게 보이든지 뭔가 특이하게 보여야 돼. 그게 가지고 있는 무슨 장점을 강조해서 보여줘서 저게 뭘까? 이렇게 사람들이 호기심이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전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시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타겟 유물이 있으면 타겟 유물을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그 작은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라 그럴까,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일 이게 있는데 다른 게 많이 보이면 안 되겠죠. 이게 잘 보이도록 해야지. 다른 게 있는 거는 이걸 잘 도와주도록 만들어야 돼. 뭐 그런 그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게 제 주의고, 그런 데 있어가 중요한 거는 사람의 눈이 무서운 게, 우리가 그 무명하고 캐시미어의 그 모하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면 질감이 다르게 느껴져요. 그렇죠? 사람의 눈이라는 건 우리가 의식을 못하지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돋보이게 할 때 그러한 질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 다음에 빛, 이게 더 중요해. 빛이 어떻게 비치는가. 나도 이런 데 찍을 때 이 빛이 막 쏟아지면 내 흰머리하고 뭐 주름이 다 보여서 나 싫어. 그래서 내가 온라인 그 세미나 할 때는 불 컴컴하게 하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빛이나 이 공간의 질감이라든지 공간의 면의 구성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게 반짝여야 되는데 딴 게 반짝이면 안 되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계속 유물 전시의 원리 뭐 이런 걸 이제 강조해 나가고 그걸 실행하려고만 했던 거고, 이제 그 전국 선사박물관회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된 전시, 이거는 참 그 센세이셔널한 거죠. 이게 한 바탕에서 쫙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그 우리나라에서는 잘 시도하지 않았던 그 한 세트가 하나의 책같이 되어 있는데 그걸 한 장에서 쫙 본다는 그런 개념이었으니까 조명들을 많이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하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내가 시도한 것 중에서 아직도 그 남아 있던데, 석기를 돌로 보지 말고 보석으로 보게 만드는 거, 이거를 이제 생각하고 그게 아크릴 케이스에 넣은 거야. 아크릴 케이스에 넣어 놓으니까 이게 자꾸 사람들이 사실은 맨눈으로 본 게 제일 좋지만은 그게 시각적으로 저게 뭔데 저렇게 저기 그 유리 박스 안에 넣어 놨어, 이 느낌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석기 아크릴 박스 트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물론 그걸 좀 더 개발해서 좀 더 이쁘게 보이게 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결국 그런 것도 인간의 마인드를 읽어 가지고
끌려오도록 몰입하도록 끈을 달아놓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 디자인을 그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의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잊지 말아야 할 정신이랄까 그런 게 어떤 게 있을지. 내가 그 처음에 정치인들이 그 돌빼기 가지고 그 박물관 어떻게 만듭니까? 그 사람 오겠습니까? 할 때 한 대답이 있습니다. 서양의 박물관 중에 제일 인기 있는 박물관은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거기는 애들 어른들 항상 많이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 가지고 돌이 이게 뭐 글게다 뭐 이게 이렇게 전시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돌을 만들어 살던 시대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돌을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하나의 박물관도 만들고 학설도 만들고 하나의 그게 작은 창이지. 이게 그 결국에 우리 선사박물관이 계속 지향해야 될 거는 우리가 가진 자료 자체는 돌 하나야. 그렇지만 우리가 뭐라고 규정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 돌을 가지고 살던 그 자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시대 박물관은 뭐 이순신 장군이 뭘 가지고 싸웠다, 누구를 물렸다 이런 이야기겠지만 이 선사박물관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줘야 돼요. 교육을 그렇게 개발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주제상에 있어가지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인간 중심으로 보는 자연사적인 입장에서 개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자연사적인 이게 공룡이 어떻게 되고 이 메뚜기가 이렇게 뭐 나방이 어떻게 변하고 아마 거기 지금도 그 나방 컬렉션이 있죠. 나방은 자연의 일부로서 있고 사람과 나방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이걸 개발해 줘야 되는 거고 왜 그 뭐 거기서 이제 좀 더 나가면 뭐 진화의 원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장원 선사박물관에서는 교육의 결국에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이용해서 살고 있고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개념이 환경 보존, 에코 문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가르쳐야 돼. 그걸 계속 개발해서 지금 무슨 뭐 탄소 제로 그거 2050년에 하자 그러는데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사박물관이 그 솔선해서 시작해야 되는 교육이야. 그렇잖아요. 자연과 인간과의 공존 관계를 어떻게 해 설명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선사박물관이나 자연사박물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인간의 적응 과정에서 하는 행위 이게 중요한데 이게 결국에는 오늘날 애들한테 어린애들 갓난애들부터 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그 행위 자체가 다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하고 손하고의 이게 그 코디네이션 이게 협업 관계 이런 것들 자체가 선사시대 석기 만들면서 생긴 거라. 선사시대 때 뭘 잡으면서 생기기 시작한 거. 그게 대해서 사람들이 손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거거든. 인텔리전트하고 피지컬한 거. 몸을 움직이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한 자리에서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육 자체를 계속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세종대왕 창제일이 언제냐? 기억이 뭐냐? 이렇게 가르치겠지만 선사박물관에서는 이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원초적인 이게 동작 자체가 여기서 잘 훈련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한 거죠. 물론 어른들한테는 우리가 호모 에렉투스는 언제 생겨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돼서 이렇게 뭐 그런 지적인 걸 가르쳐 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아이 중심에서 이게 성장 과정에 있는 그런 교육을 한다면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이런 교육 같은 걸 계속 이게 자연 속에서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들을 개발해야 되는 거지. 100년이 가는 박물관이 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일종의 덕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그동안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와서 그건 축하드리고 다 박물관 직원들 고생했고 또 한 가지는 여간 경기도에서 선사 박물관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먼저 이렇게 앞서서 설명해주고 해서 감사드려야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게 박물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 도정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인으로서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돼.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가장 대표적인 선사박물관으로서 어떻게 그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그 의미를 좀 확장시켜가면서 발전시킬 수 있을까는 다 같이 고민해야 될 거 아닌가 싶어. 또 연천, 포천, 철원이죠. 해서 이제 지질공원을 그 지정받았지만 이 선사박물관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자연의 영역 자체를 많이 좀 포함해서 일종의 그 자연사적인 그런 박물관으로서 좀 자리매김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또 사회적으로는 이게 그 선사박물관, 특히 인류 진화박물관으로서는 인간의 보편성 문제를 갖다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되는데 그의 유물에 집중하고 있으면 인간의 보편적 가치, 인류의 진화 과정상에서 인간이 느껴야 될 보편성, 그걸 지속적으로 필로소피로 가지고서 그걸 갖다 자꾸 배워주는 그런 인클루시브한 그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그 선사박물관이 해야 될, 사회적으로 해야 될 그런 그 보이지 않는 미션 자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려고 그러면 돈이 제한이 된다고 하겠지만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물관에서 물론 연구할 수도 있고 전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코디네이션 할 수도 있지만은 박물관에 몸담고 있는 한은 그걸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 각오가 아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게 사회에 어떤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하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을 모아서 그 우리가 그 사회가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보여줄까. 뭐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박물관이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10살 됐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할 일이 많죠. 뭐 그런 과정에서 이 전곡리 유적 자체를 그 랜드스케이프를 잘 그 유지하고 거기 컨텐츠를 이제 우리가 정말로 감성적으로 음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에도 천사박물관이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걸 유념해서 좀 해주면 좋겠고, 여하간 이때까지 잘 해왔으니까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하간 박물관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 박물관에 와서 이걸 잘 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 자체를 잘 구성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어느 시점에서는 점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걸 항상 잊지 말고 박물관에 임해줬으면 좋겠어.